막대한 권력을 누리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살해가 된 한 국가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권력자의 자리가 비어버린 상황,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죠. 작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 조직으로 연결된 군인들을 독단적으로 움직여 육군의 수장을 체포하는 동시에 명분을 위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재가를 요구한다. 반기를 드는 진압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를 빼돌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 작전 날짜는 1979년 12월 12일.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작전이었는지 감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었던 그 작전 1212 군사 반란의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1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관심을 모은 1212 군사 반란. 이날 9시간 동안 진행됐던 작전은 결국 성공으로 끝났고 10월 26일 사태 이후 끓어오르던 민주주의의 열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혔죠. 이렇듯 단 몇 시간 만에 운명을 바꿔버린 군사작전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요,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린 역대급 군사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썸킴님 그리고 김재원님 두 분 모셔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사작전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나온 군면제 썸킴 인사드리겠습니다. 6급이에요, 6급. 할 말이 없네요. 자, 우리 그렇다면 김재원님께서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저 전쟁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오늘 썸킴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전 군면제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군면제 썬킴님과 전쟁사에 별로 흥미를 안 가지고 계신 우리 김재원님. 예비역 병장이시죠? 네, 그렇죠. 예.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해군 출신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오늘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린 역대급 군사 작전, 제가 5가지를 랜덤으로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5가지 작전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두 분이서 서로 티키타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그 서울의 봄 영화 보셨어요? 너무 봤죠. 너무 봤는 건 뭐예요?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영화관에서. 근데 그걸 보면 뭐 저희와 같은 아재세대랑 MZ세대가 구별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요? 근데 노태우 장군 역할로 했던 그 배우가 좀 믿어주세요. 이럴 때 빵 터지면 아재고 저 뭔 소리 하면 MZ세대. 봐봐, MZ야.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 좀 믿어주세요. 이게 왜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유행어였습니다. 내가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군 전역하고 군인으로서 출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통 사람으로서 출마하는 거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뭐 어디 뭐 TV만 나오면은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유행어구나. 약간 그거군요. 그게 누굽니까? 뭐 그런 거랑 아니, 비슷한 그거랑 거예요. 비슷한. 감독의 이제 그 유머 코드였는데 요거를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몰라요. 전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군사작전 리스트 제가 랜덤으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폭 투하. 이게 먼저 나오나요? 아, 세다. 진짜 랜덤이에요. 저도 솔직히 좀 당황했는데 원폭 투하 작전 이거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핵을 실전에 투입해서 사용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작전이잖아요. 그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죠? 미국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실시를 해요. 왜냐하면 1939년도에 나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터뜨리기 직전에 오토한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그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그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우라늄 핵을 쪼갤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이 되고 이거를 무기화하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내요. 이걸 히틀러가 보고 그럼 이거를 무기화를 하라라고 해서 이 이른바 영어로 하면 우라늄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요. 근데 이거를 당시 히틀러가 이제 33년도에 이제 그 나치가 이제 제3제국을 집권하면서 이제 유대인 탄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제 많은 국가, 특히 미국으로 건너가요. 수많은 이제 물리학자들도 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상황이었거든요. 독일에 있던 물리학자들과 이제 미국에 있던 물리학자들이 서로 커넥션이 있었겠죠. 이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히틀러가 E=mc2를 현실화시켰다.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던 유대계 미국인 물리학자들이 이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이제 편지 쓴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히틀러가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만들게 하면 큰일 난다. 미국이 먼저 만들자. 복잡한 얘기를 짧게 만들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인데요. 결국엔 독일은 이건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 왜냐하면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자금을 댈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945년도에 이제 뉴멕시코 사막에서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빵!
핵 분열이 돼가서 폭발하는 거 봤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김지현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1945년도부터 일단 폭망 태클을 타요. 여기서 포기를 해야 돼요, 항복을요. 근데 1945년 2월에 그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라고 그 공군의 도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일본이 그러면 도쿄 대공습을 때리자 해서 B-29 전폭기를 사이판에서 띄워가지고 400대를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도쿄를 다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사실상 그때 도쿄는 없어져요. 사라져. 도쿄가 거의 다 무너집니다. 도쿄 대공습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원폭 투하 목표 지점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엔 도쿄였거든요. 근데 도쿄는 없어.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때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텨요. 대단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진짜 무조건 항복을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츠담 회담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무조건 항복해라. 안 해? 안 해? 안 해? 마침 그때 소련이요. 독소 전쟁을 끝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 참전을 하려고 하는 차였거든요. 뭐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을 했어. 우리 혼자서 태평양에 싸우기 너무 힘들다. 소련도 좀 참전해 달라. 근데 지금은 소련이 참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소련이 본격적으로 극동 만주에 참전하기 전에 일본 폭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갖고 있던 옵션이 뭐였냐면 빵! 원자탄 터뜨리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1945년 8월 6일, 그다음에 소련의 참전인 그다음 8월 8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8월 9일, 그리고 히로히토 일본 왕이 정말로 나 항복하겠다라고 항복 문서를 연합군에게 전한 8월 10일, 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다 짧게 이렇게 됐네요. 원폭 투하가 일본의 패전을 불러온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미 패전을 준비는 하고 있었고요. 그 일본의 군부 내에서도 분열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항복할 것이냐, 그다음에 항복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었을 뿐, 사실 도쿄 대공습 이후로는 사실상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해 나갈 능력은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원폭을 떨어뜨리는 당위가 필요했었던 거고, 스스로도. 그럴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소련의 참전, 그리고 소련이 참전한다면 그 시간 동안 어디까지 동진해서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전투가 끝났을 때 이제 또 각자가 협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을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무엇인가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터뜨리는 게 원자폭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폭탄 리틀보이나 팻보이를 만든 다음에 지상에서 몇 메타 위에서 폭발을 시켜야지 가장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죽는다라는 걸 다 계산해줘요. 왜냐면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믿었거든. 이것이 인류 마지막 무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터뜨리면은 다시는 인류가 두려움에 떨면서 전쟁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원폭에서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된다 해서 설계를 해줘요. 히로시마가 왜 선택이 됐냐면 히로시마가 평지예요. 산이 없어요. 쫙 평지.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이 충격파가 가장 멀리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죽어요. 그리고 몇 메타 위에서 터졌을 경우엔 더 많이 죽고. 이거 다른 얘기지만 오펜하이머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웬걸? 에드워드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친구인데 똑같은 물리학자예요. 딱 보니까 핵 분열 가지고 터뜨리는 거 말고 핵 융합으로 터뜨리면은 핵 분열보다 10배, 100배의 파괴력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이른바 수소폭탄이에요. 뭐 오펜하이머 자서전에 따르면 그 소설을 듣고 에드워드라는 사람한테 오펜하이머가 제터를 집어던진다. 미친 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빨리 없애라고. 웬걸? 그걸 미 정부에 갖다 줍니다. 수소폭탄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얼씨구나 트루만 그 행정부가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오펜하이머는, 핵 개발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는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핵을 없애라, 핵을 없애라. 만들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폭 투하 작전은 2차 세계대전, 뭐 좁게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종식하는 작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냉전의 시작이었었던 거기 때문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성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시작하는, 여는 작전이었죠. 당시 일본도 몰랐어요. 자기 머리에서 터진 게 뭔지. 막 살점 떨어져 나가니까 이건 그 기록을 보면은 어떡하냐 물으니까 당시 이제 그 군의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방사능 낙진 떨어져가지고 살점 떨어지는 거. 뭐라고 했냐면 공식적으로 간장발을 하고 있어요. 간장이요? 아, 이거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몰랐어요. 몰랐어. 피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실험할 때 선크림 바르면 되는 줄 알고 선크림 바르고.
어머. 뉴멕시코에서 오펜하이머 등등이 이제 그 폭파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선글라스만 쓰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어머머머. 그럼 안 되잖아. 그 폭파한 현장 갈 때 헝겊이랑 마스크만 쓰고 가요. 뭔지 모르는 거죠. 피폭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 위험성을 또 모르니까요. 그때는. 자, 그러면 이 원폭 투하 작전으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작전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운 거 웬만하면 다 넘기고 계세요. 지금 제가 자, 보니까. 오펜하이머 얘기는 여기서 하고. 일본이 패전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뭐 아이씨 이거 왜냐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이 작전 이후에 해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냐 그렇게 얘기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 조선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본인들 입장에 36년 전부터 본인들 땅이었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면 이 땅까지를 일본이 패전한 이후로도 일본 땅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었던 건 끊임없이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세계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외쳤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반기에 있었던 수많은 그 국제회의에서 조선은 일본이 패전하면 독립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계속적으로 삽입됐었던 것도 그랬던 거기 때문이라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해방이 되었느냐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맞았죠. 영향을 미친 건 맞다. 하지만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이 더 돋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로히토 일왕이 이미 마음 심정으로는 포츠담 회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항복을 염두엔 두고 있었어. 근데 그걸 자기 입 밖으로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월 달이 돼가지고 소련도 곧 참전할 것 같고 여기서 어전 회의를 열어요. 이쪽은 군부고 이쪽은 그 이제 외무성이 이제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일본 왕이시여 입장을 표명하시라고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외무 대신의 말을 인용을 해서 포츠담 회담을 그럼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완곡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녹음을 합니다. NHK 라디오를 불러가지고 오금 방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오금 방송이라고 녹음을 하는데 일본 육군 군부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뒤집어엎자. 우리가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군부가 다시 도쿄를 장악을 하면은 계엄령이 펼쳐질 거고 계엄령이 펼쳐지면 우리 군부가 다시 이제 일본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끝까지 옥죄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일본 히로히토 일왕이 라디오 녹음을 했잖아요. 녹음 테이프를 뺏어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요. 물론 실패를 해요. 그게 1945년 8월 14일 해방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져요. 다이나믹했네요. 그 오금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복 선언은 아니에요.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4개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패전했고 항복하는 겁니다라는 거지만 흘려 들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이 방송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뭐 4개국에서 뭐 일본한테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 정도로 그 오금 방송은 끝나거든요. 사실상 그게 이제 항복 선언이었던 거죠.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꺼내요. 되게 비겁한 거예요, 히로히토가. 자, 그러면 이 원폭 투하 작전이 이제 앞으로 한 4개 정도의 작전이 더 나올 예정이거든요. 어디에 가운데에다. 위치를 해요? 일단 가운데 놓죠, 네. 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원폭 투하 작전을 먼저 놨고요. 그 다음 작전 한번 제가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인천 상륙 작전. 야, 우리 메가더 장군님.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 그 인천에 가면요, 그 자유공원 있잖아요. 주변에 가면 점집들이 많아요. 저 한번 가봤거든요.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또 무속인이 계시더라고요. 많으세요. 메가더 장군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봤어. 두 분이서 영어 하시냐고. 했더니 한국말 쓰시죠. 한국말 하신대. 메가더 장군이 한국말을 배우신 거예요. 언니, 그러면 이 인천 상륙 작전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을 하고요. 한 달 정도 만에 부산 앞쪽,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이라고 부르는 낙동강 앞까지 이제 국군이 밀리게 됩니다. 결국 유엔에서 이제 참전을 결정을 하고 유엔군이 들어오지만 낙동강 전선을 넘어서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메가더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몇몇 상륙작전의 성공 경험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고 그럼 여기서도 상륙작전을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곳이 이제 후보군에 있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이제 인천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인천의 상륙작전을 결행하면서 이제 서울도 수복을 하고요. 낙동강 전선에서 고정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또 전황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10월 1일에는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진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인천이요,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10m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드 장군은 그 아일랜드 호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남아에서 특히 필리핀에서 섬에서 섬 폴짝폴짝 뛰면서 이렇게 상륙 작전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상륙의 전문가예요. 딱 지금 그 한반도에서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딱 보고 딱 보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잖아요. 무조건 이거 상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where, 어디예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인천이에요. 수도권과 가깝고. 근데 여기 조수간만 차이가 10m이기 때문에 큰 구축함이랑 순양함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그 얼터네티브 초이스 그 대안이 나왔는데 원산이랑 군산이었거든요. 근데 원산은 북한 땅이고 또 산을 넘어야 돼. 군산은 너무 남쪽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럼 어디로 할까? 인천인데 인천으로 상륙할 거는 김일성도 알았고 주은래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은래가 김일성한테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할 것 같은데 대비를 하라고. 근데 김일성이 약간 안이하게 봤어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온다. 메가드 장군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당시 이제 미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성공 가능성은 5,000분의 1이라고. 성공시킬 수 있냐. 근데 딱 계산해 보니까 1950년 9월 15일 자정 때 가장 물이 높아요. 들어가려면 요때 들어가야 돼. 요때 놓치면 또 몇 달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도가 필요한데 당신이 이게 정밀 해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켈러 부대라고 해서 Korean Liaison Officer라고 해서 뭐 한국말로 하면 한국 연락부대 정도 되는데 켈러 부대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영흥도 있죠. 영종도 밑에 있는데 영흥도로 일단 들어갑니다. 영흥도로 들어가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밤마다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무거운 추에 줄 달아서 내려보내요.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그래서 그걸 해도를 정확히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밤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은 대공 레이더는 있었지만 해상 레이더는 없었거든요. 뭐가 보여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등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당시 지금도 있지만 인천 앞바다에 8m 등대가 있어요.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어. 이걸 무조건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켈러 부대원들이 영흥도에서 또 배를 타고 8m에 들어가요. 교전을 벌인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8m 들어가서 무조건 늦어도 9월 15일 00시에 등대 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 되게 똑똑하게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전략을. 일단 경험이 많았고요. 일단 2차 세계대전 때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게 주요 작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에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상륙작전에 한 번 성공하면은 전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능했었던 작전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인천 상륙 작전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유엔군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어려웠겠죠. 이제 낙동강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거고 아마 희생자가 정말 수백 배의 희생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하필 이 작전이 성공한 거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대결이에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지면 인천 상륙작전이 훨씬 크죠. 전쟁에서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정말. 왜냐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육지를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물론 인천 상륙작전 실패했다면 메가더는 다른 상륙작전 한 번 더 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더 까다로웠겠죠. 그 시간 동안 또 희생자도 많았을 거고. 이것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당시 이제 그 연합군이 청동격서라는 그 전술을 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격서 서쪽에서 때린다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북한군도 인민군도 지금 인천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교란 작전을 폈었어요. 특히 군산에 막 피가 뿌리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포항 지역에서도 우리가 상륙한다고 하면서 미군이 계속 이 상륙 그 함을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훈련을 해요. 그 인물을 봤을 때 포항 쪽에서도 지금 올라올 것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포항이 상륙시킵니다. 애들을요. 그 잠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잠살이 애들을 상륙시키면서 일단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군체 상륙 작전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그분들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장사리 상륙 작전에 대해서도 그 한국 전쟁 초기 전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국군이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인천 상륙작전 이전까지 국군은 바보같이 밀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전투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연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여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부산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 중간중간에도 의미 있는 전투도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의 전투가 더 중요해요. 그냥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서울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게 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한 보름 정도가 걸려요. 그 가운데서 그 인민군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뚫는 것도 대단한 작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인천에 상륙했던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았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이 또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지금 그 금화터널 있죠. 이화여대랑 그 연세대학교 위에 있는 산. 그 산에서 굉장히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그거만 넘으면 중앙선이. 그리고 낙동강에서 막아내지 못했으면 인천 상륙작전은 없어요. 그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낙동강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국군과 유엔군이 대단히 훌륭히 막아줬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뭐 이거 작전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말씀해주신 포인트들도 같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소련 폭풍 작전이 나왔거든요. 소련 폭풍 작전이라고 하면 제가 미리 조금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현재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된 원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원래 소련과 일본은 불가침 조약으로 서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막고 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소련 입장에서도 지금 중요한 게 독일이지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어서 전투가 안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결국은 패전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주 전장이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연합군에서 이제 소련을 설득을 하죠. 이쪽으로 참전을 해서 이쪽에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미군은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어디까지 올지 모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결국은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일본이랑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늦어요. 1945년 8월 8일이니까 해방되기 보름도 안 남은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근데 그랬는데 굉장히 빨리 갑니다.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원래 이제 독일이 했었던 정격전 마냥 말도 안 되게 그냥 탱크로 그냥 갖다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들어왔었던 소련군은 해방 전에 8월 15일 이전에 이미 북한 지역에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동쪽에 그냥 만주 작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만주를 일주일 만에 그냥 완전히 먹어버리는 작전.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에서는 2차 대전이라고 안 해요. 독소 전쟁이라고 해요. 독일과 소련이 싸웠다. 나머지 떨거지들은 너든 모르겠고 우리 히틀러와 스탈린이 싸운 독소 전쟁이라고 따로 있다 해요. 4년 동안 정말 무자비하게 싸웠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단일 전투로는 가장 많이 죽은 전투였어요. 200만이 죽었어요. 어머! 200만. 도시 하나가 날아갔어 그냥.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스탈린그라드잖아요. 자기 이름이 붙은 도시고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스탈린그라드 옆에가 이제 유전지대였거든요. 그 카프카스 유전지대라고 여길 확보해야지 탱크 기름을 필요하잖아. 자존심을 걸고 싸웠어. 여기서 독일이 패전을 해요. 그러면서 폭망 태클을 타는데 영화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있거든요. 주드로가 머리가 아직 남아있을 때 찍은 영화인데 저격수로 나오는 그거 보면은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그린 영화예요.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져요. 그러면서 나치 독일이 패망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이제 권총 자살하고 5월에 독소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극동 지역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탱크 싣고 무려 160만 대군이 가요. 도착한 애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 일본 관동군 있잖아요. 그 지금 만주 지역을 지키는 관동군이 한 100만 됐었는데 최대한 지연 작전을 펼치려고 해요. 조금 싸우고 도망가고 조금 싸우고 도망가고 어차피 멀리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지치게 만들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웬걸 방금 말씀드린 같이 관동군은 그냥 다 패스해요. 그래서 남쪽은 한반도니까 동서북쪽에서 160만 소련 대군이 와 옆에 있는 관동군 다 무시하고 가요. 난다고래요. 와다시가 고래와 이키마스. 된다 일본 말이. 나 여기 있다. 근데 모시데스 하고 가요. 왜냐면 일본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얘네들은 지연 전술 펼치니까
거점 도시만 다 박살내자. 지금 현재 만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춘, 하얼빈 뭐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심양 이런 도시를 박살내면 얘들은 쓰러진다. 그러면서 옆에서 있는 애들 관동군들을 다 무시하고 도시를 일단 점령을 하는데 그게 너무 폭풍같이 빨랐다고 해서 폭풍작전이거든요. 그래서 폭풍 작전. 옆에서 소련군 우 지나가니까 관동군들이 지나간 게 소련군이냐고. 그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60만 명이 항복을 해요 그냥요. 그게 일본은 이 전투를 안 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걸 협상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협상으로 끝내려고 끊임없이 그 소련 쪽에다가 그 대화를 요청을 해요. 근데 소련은 대화를 받아두는 척 하면서 이 군은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뒤로 쳤네. 근데 전쟁에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엄청나게 약탈을 해요. 왜냐면 160만 대군이 여기 왔는데 욕을 해. 지금 저쪽에 유럽에 있는 소련군들은 전쟁 끝났잖아요. 띵까띵까 지금 술 먹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은 또 전투하러 왔잖아. 뭐야? 우린 뭔데 여기 160만이 기스 타고 왔어. 에라이 모르겠다. 약탈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군이 가가지고 TV 가져가고 막 변기 떼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약탈 어마무시했어요. 근데 이게 소련군은 최정예예요. 일단 소련군은 최정예 부대고요. 사실 뭔가 이 관동군의 숫자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면도 있거든요. 숫자는 많은데 이게 무슨 전투력이 엄청 세거나 이랬었던 게 아니에요. 그다음 무기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때 소련군은 엄청나거든요. 그 소련군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일본은 이미 스스로 이거 망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 시작과 동시에 사실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무너집니다. 후두두두둑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5일 날 어쨌든 간에 일본 히로히토 일왕이 오금 방송을 통해서 항복같지 않는 항복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가스키가예요. 우리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예요. 그러면서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죠. 북한 지역에서 일본 군이랑 전투를 벌여요. 심지어 평양에는 공수부대까지 뛰어버려요. 우리는 생간다스키가 돼가지고 끝까지 싸운다예요. 땡간다스키. 근데 이게 좀 한국사에서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분단이고요. 이것 때문에 분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군이 생각보다 빠르게 한반도 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38선 이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살이랑 이래 좀 그런 게 약탈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은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소련군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일본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입니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일본 포로들이랑 같은 수용소에 막 묶어두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인이랑 같은 수용소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막 서로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많은 숫자들이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할린에 있는 그 조선인들이 이때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시작되는 거기도 해요. 그 홍범도 장군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 이제 많이 강제 이주를 당해요. 근데 스탈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 일본군 스파인지 누가 조선인인지 얼굴 보고 어떻게 하냐고 또 뒤통수 칠 수가 있으니까 조선인이라고 하는 애들 다 기차에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라고. 어머.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슬픈 까레이스키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분의 한 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셨고. 그렇군요. 이 작전은 우리나라에 조금 아픈 역사죠. 네, 아픈 역사를 심어준 작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원폭 투하 작전이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폭풍 작전이 시작이 되고 이게 성공적이 되면서 원폭 투하라고 하는 것도 시점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었고 폭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사실 원폭 투하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는 이념 전쟁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기세를 보여주는 작전이거든요. 그 반대가 소련의 폭풍 작전이었기 때문에 둘은 같이 놓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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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동률?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게 더 컸기 때문에 원폭 투하보다 위에 놓는 위에?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이건 우리나라 한반도 분단의 원흉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되게 가슴 아픈 역사를 심어줬던 그런 작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폭풍처럼 온 게 아니고 좀 느리게 왔어서 북한에 진입을 못했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다. 압록강 두만강에서 잘렸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작전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장강 도하 작전. 장강은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 이름이죠. 허장강 씨라고 허준호 씨 아버지. 그렇군요. 이건 무슨 작전인가요? 말 그대로 장강을 넘는 작전이에요. 자, 장강이 어디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있잖아요. 양쯔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장강이에요. 중국말은 장장이라고 하는데 긴 강이에요.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강은 굉장히 길어요. 동서로요. 그 전체는 다 장강이고 이것이 이제 상하이 쪽으로 와서 이제 서해로 이제 그 지류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지류 중에 하나가 양자강이에요. 근데 왜 양자강이 장강의 대명사가 됐냐면은 당시 이제 이 영국 선교사가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강 이름이 뭐냐라고 이제 청나라 이제 뱃사공한테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 게 조그만 강 양자강이니까 양쯔 리버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전체가 다 양쯔강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양쯔강이라고 굉장히 긴 강이 있다. 그러니까 강은 있는데 전체를 대변하진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정통 중화요리 양자강은 정통 중화요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다 믿으시잖아. 전국에 양쯔강이라는 그 중국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양쯔강이라는. 때묻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1945년도에 이제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다 연결되는데. 네. 당시 그 중국은 중일 전쟁을 벌이는 상태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중국 국민당이랑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랑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일본이 패전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빠진 다음에 파이널 라운드 이 대륙의 패권을 놓고 장개석의 국민당 그리고 당시 국민당 입장에서 봤을 땐 게릴라 집단이었던 모택동의 공산당 최후의 국공 내전을 펼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군사력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10배가 더 높았어요. 근데 왜냐면 민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엔 내전에서 말도 안 되게 장개석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1949년 10월 1일 날 베이징을 접수한 모택동이 지금에 알고 있는 천안문 광장에서 오늘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중국이 성립이 돼요. 그게 가능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장개석의 국민당의 또 나와 일본말이 나올 뻔했네요. 네, 나와 땡땡. 나와 땡땡은 장강 이남, 난징을 비롯한 남부 중국이었거든요. 모택동이 지금 북부 중국은 다 장악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장개석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는 장강 남쪽에 있는 남중국을 지금 차지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장강을 도하해서 국민당을 격파하고 지금의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마운 작전이에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중국의 내전 같은 그런 작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공 내전이죠. 국 내전입니다, 중국에.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지금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선생님! 중국 전체가 공산화가 되면서 북한이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결정하게 되죠. 남침을 네, 남침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었던 게 중국의 공산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전 때문에 이제 중국 공산당으로 이제 통일이 됐었던 거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 아니었어도 그러면 게임 끝났어요. 게임은 사실 끝났었어요. 게임이 끝났다는 게 이미 국공내전에서의 승기는 이미 중국 공산당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국공내전의 분기점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만주.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만주에서 승기를 잡는 순간 일단 남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실 국민당은 도망가는 거예요. 쭉 도망가는데 이제 그 다음 분기점이 이제 베이징. 그럼 베이징 지역은 누가 장악할 거냐? 여기서도 또 결국 굉장히 손쉽게 베이징이 함락이 무혈입성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남쪽 장강 이남 지역이었고 장강 이남 지역에 왔을 때 이미 폐색이 굉장히 짙어요. 그 가운데서 마오쩌둥이 이대로 그냥 쭉 들어가가지고 도하 작전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일망타진 할 거냐 아니면 뭔가 협상을 할 거냐 요거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도하 작전을 통해서 작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강 도하 작전을 성공시킨 다음에 공산당이 이제 전 중국 대륙을 통일했잖아요. 그럼 장개석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제공한 군함을 타고 대륙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타이완으로 도주해요. 어머 뭐야 그게 지금 대만이죠. 지금 대만이에요. 원래 중화민국이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합법 정부였잖아요. 그것이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원래 있던 중화민국과 그의 후장이었던 장개석은 미군이 제공한 배를 타고 중국 대륙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일단 타이완으로 빠져요. 1975년도에 장개석이 사망하거든요. 타이페이에서. 그 타이페이 시내 외곽 쪽에 보면 해안가에 지금도 장개석의 묘가 있는데 가묘예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요? 아니 거기 시체가 있어요. 근데 유언이 이거였어요. 통일되면 내 시신을 대륙에 묻어달라고. 지금 대만 그러니까 발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중국 비자 안 나와요? 중화민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은 미수복 지역입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상 지금 휴전선 이부 북쪽이 미수복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중화민국에게 지금 대만에게 중국은 미수복 지역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어요.
성이 있잖아요. 뭐 산동성, 절강성, 무슨 뭐 섬서성.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 23개 성이거든요. 대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일부예요. 중국 여권에 대만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배경화면에.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이에요. 미수목 지역이니까 서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중 수교 이전까지 사람들 머릿속에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에요. 대만이죠. 중국이라고 그 미디어에서 칭할 때의 중국은 대만입니다. 우리 아저씨였잖아요. 그때는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유중국이라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 있잖아요. 중공이라고.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 자유중국. 아, 처음 들으세요? 정말 처음 들어요, 저는. 그때 불렀던 말이 있기 때문에 중공 빨갱이랑 그러니까 진짜 중국은 대만에 있는 자유중국이다 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92년도에 우리가 중국이랑 수교하면서 그날 바로 이제 대만과 이제 단교를 해버리거든요. 아주 치욕적이죠.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가봤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사관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앞에 바로 보면 2층인가 3층짜리 하얀색 건물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 청천백일기 이거 대만 국민당의 마크가 있는 건물인데 거기가 원래는 대만 대사관 건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우리가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건물 옥상에 있던 청천백일기 그러니까 대만 국기 있지 않습니까? 내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명동 화교들이 다 통곡을 했대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뭘 하냐? 대한민국 너희들 원수다. 지금도 대만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안 않아요.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 장강 도하 작전은 어디쯤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아까 전에 이제 북한이 뭐 남침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폭 투하보다도 낫다고 봅니다. 이 작전이 아니었어도 이 작전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끝났어요. 이미 사실 국민당은 패색이 굉장히 짙었었기 때문에 뭐 이 작전만 놓고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소련 폭풍 작전이 굉장히 폭풍 작전이었잖아요. 네. 당시 만주는요,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가 있었어요. 그 만주국의 괴뢰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마지막 황제 보셨어요,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라고 나와요. 만주족이거든요, 청나라이기 때문에.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일본이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푸이를 만주국 황제로 앉혀요. 근데 여기에 폭풍 작전을 하면서 소련군이 몰려오잖아. 누구한테 잡히냐? 소련군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밀려온다는 소식 듣고 자기 그 황제 궁 앞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폭풍같이 몰려오다 보니까 공수부대원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잡혀요, 황제가. 그만큼 폭풍처럼 소련군이 밀려왔어요. 진짜 빨랐구나. 빨랐어. 그러면 일단은 이 순서 그대로. 네, 뭐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작전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하나가 어떻게 또 판세를 바꾸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나머지 하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거는 우리 한국사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거기 아니에요? 상륙했던 연합군이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걸요. 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거기는 모든 하죠. 게 여기로 귀결이 되는군요. 순서는 그렇게 됐죠, 이제. 그러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영화도 진짜 많았잖아요. 그거 라이언 일병구하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뭐 이런 게 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시작하죠. 간략하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소련이 싸운 거 맞아요. 거의 대규모 전투는 독소 전쟁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스탈린이 요구를 합니다. 연합군에게 빨리 지금 서부 전선을 좀 형성해 달라고. 우리 소련 혼자 싸우기 너무 힘들다 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약간 국가가 잠깐 없어진 상태고 영국과 미국이 봤을 때는 좀 위험하거든. 나치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로 바로 치고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돌아가자 해서 지중해에서 이탈리아로 상륙을 하려고 해요. 가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메리카노예요. 에스프레소에서 미군들이 먹으니까 쓰니까 물 타달라고. 아메리카 애들이 먹는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네. 근데 이탈리아가 아시다시피 이 피렌체 산맥도 있고 산맥이 어마무시하게 험준해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 빽 하고 넘어온 것도 기적인 것 같이 요 땅을 이탈리아도 당시에는 독일을 동맹했잖아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와 독일이 바삭하게 산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루즈벨트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군 사령관이요. 뭐라고 불렀냐면 충분히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 지중해의 부드러운 배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이 정도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웬걸 상륙 시도를 할 때마다 다 막혀. 산맥도 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전공법을 하자. 프랑스, 지금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 4개 정도의 대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거짓 정보를 흘리냐면 칼레라고 아시죠? 몰라요. 너무 다 당연하다는 듯 그 영국과 프랑스를 그 사이에 도보 해협이 있잖아요. 네. 그 도보 해협에서 서로 가장 가까운 프랑스 땅.
그렇군요. 뭐 모르는 건 제가 아니니까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 건데 알려주셔서 그 감사합니다. 칼레가 이제 프랑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영국에서 들린다고 할 정도로. 아, 가깝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30km 정도, 35km 정도?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려 연합군 측에서 칼레 상륙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심적으로는 뻥 뚫린 노르망디로 상륙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1944년 6월 4일로 결정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폭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기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걸 역이용한 거예요. 그때 대서양 방어 사령관이 누구냐면 롬멜이라고, 또 모르실 거죠? 사막의 여우를 하고 있어. 독일의 명장입니다. 롬멜 장군이 대서양 그 해안가 방어 사령관이었는데 이 롬멜 장군도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폭풍이 심한데 연합군은 노르망디든 어디든 상륙을 못할 것이다 라고 방심을 해버려요. 어느 정도 방심했냐면 베를린으로 가서 자기 와이프 생일날이었거든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어머. 근데 6월 4일은 너무 기상 상태가 안 좋고 이때 결정은 아이젠하워의 몫이었어요. 6월 4일 말고 언제로 할까? 6월 5일도 상태가 안 좋을 것 같고 6월 6일로 정하자. 이거는 극비다. 이날을 D-Day로 하자. 그러니까 D-Day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D-Day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D 할 때 D는 Day의 Day예요. 그러니까 Day-Day예요. 그러니까 T-Time은 그냥 타임인 것처럼 D-Day는 그냥 그날이거든요. 그날 상륙한다고 D-Day예요. 그러면서 독일군이 방심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던 6월 6일 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시는 것 같이 노르망디 해변 가운데서 가장 독일군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던 오마하 해변에 상륙을 하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독일과 소련의 전투를 이제 동부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서부전선이 아예 전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프랑스는 넘어갔지만 영국과 독일은 지속적으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영국 혼자 서부전선을 책임질 수 없어요. 군사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에다가 이제 SOS를 치는 거죠. 참전을 해달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독일도 알아요. 물론 이제 그 지중해랑 이쪽도 이제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거기는 산맥이 굉장히 험준하기 때문에 대규모 상륙 작전이 벌어지면은 프랑스 위쪽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를 다 시멘트로 발라버립니다. 해안가 봉쇄작 유럽 봉쇄작전이라고 저기 스페인 저 끝에서부터 저기 북유럽까지 시멘트로 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이제 벽을 치고 방어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투입되는 배 숫자들을 보면 이거는 뭐 날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일단 말이 안 되게 압도적이 5,000척이 넘게 영화가 있어요. 물론 그 원제목은 롱기스트 데이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는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해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린 아마 가장 유명한 고전 영화일 거예요. 그만큼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지상 최대 작전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독일군 입장에서 아무리 시멘트 안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도 네. 5,000척 배가 바다 넘어서 오는 거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끔찍할 것 같아요.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군이 생각보다 잘 막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전투에 참가하는 연합군이 미군도 있고 영국군도 있고 캐나다군도 있거든요. 근데 미군이 다 나눠서 노르망디가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한 5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오는데 미군이 주로 들어갔었던 곳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독일군이 생각보다 잘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에서 좀 빠르게 밀리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서면서 독일군이 완전하게 밀렸고 독일군이 밀릴 때 히틀러도 제대로 늦잠 자가지고 제대로 이제 연락도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롬멜 장군도 딴 데 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달링 I love you 하고 있는데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생일 파티 하고 있는데. 이게 연락 체계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노르망디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독일군이. 그리고 사실 이 상륙 작전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독일은 사실상 이제 패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맨 첫 장면이 오마하 전투 해변 상륙 작전이거든요. 영화사에서 가장 전투 씬을 가장 리얼하게 그린 영화 장면이에요. 보면 스필버그 감독 미쳤어요. 정말 잔인하게 묘사를 많이 했어. 근데 지상 최대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양 옆으로 샌드위치 같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은 이제 동진을 하는 거죠, 독일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옛 폴란드를 넘은 소련군은 서진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레이스가 뭐냐, 누가 먼저 베를린에 들어가냐. 진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약간 미국과 프랑스군은 파티라고 할때 영화 보면 막 가다가 파리 시내에서 샹젤리제 하면 막 총 앞에 꽃 꽂아주고 막 이러고, 그런 반면에 소련은 진짜 빠르게 오죠. 악바리 이 새끼들 다 죽었어. 결국에는 히틀러도 알았어요. 소련이 먼저 들어올 것 같다, 베를린에.
내 시신을 소련군이 능멸하기 전에 내가 권총 자살할 테니까 휘발유를 뿌리고 나와 어제 결혼한 내 부인 에바 브라운 시신을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아르헨티나에서 뭐 생존설 같은 게 달 나오는 게 뒷면에서 UFO를 조종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이 작전이 뭐 한국사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무슨 영향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역사를 뒤바꾸는 상륙 작전. 아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인천 상륙작전이나 폭풍작전 이런 작전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작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위권인데 전 세계 역사, 세계사에 그 영향을 미치는 작전이죠.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미군이 참전하면 전세는 기울 거다라는 걸 다 알아요. 아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유명한 회담들 있잖아요. 뭐 카이로, 얄타 뭐 이런 회담들은 이미 상륙작전 이전부터 합니다. 그 말은 미군이 들어가면 독일은 질 텐데 독일이 지면은 이 전후 처리는 어떡하지를 가지고 회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륙작전이 아니었어도 어떻게든 이기기는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독일군 장교들도 이제 멘탈 현타가 와요. 이거 안 되는 전쟁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일부 이 장교들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실제로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암살 시도해요. 근데 007 가방에 이제 그 폭탄을 넣고 회의장에 넣었는데 히틀러가 참 명이 길었는지 반대편으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약간 고막만 나가고 살아요. 당연히 이제 그때 참가했던 독일군 장교와 장성들은 싹 다 총살 당합니다. 요거를 그린 영화가 발킬리예요. 그렇다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한국사도 세계사 일부입니다.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 작전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위에 맞아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그러지면은 다 다 어그러져요. 어그러지는 다 거예요. 어그러져요. 역사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짚어드리면서 걔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요날 이러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을 모셔보고 재미나게 여러 가지 작전 이야기를 진행해봤는데 아무런 그 신뢰는 없다는 거. 그냥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그냥 노는 거였다는 거. 그냥 아재 2명이랑 학생 1명이랑 주정했다고 보세요 그냥. 네, 왜냐면 이거 밀덕분들이 보시면 이거 큰일 날 소리 들으면 오늘 아우 그런가요? 네, 밀떡분들 대부분이 군면 아니에요. 군면제 우리 썬킴님, 전쟁사에 관심이 없는 우리 김재원님이랑 해군 출신이에요 또. 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썬킴님부터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도 뭐 우리 또 김지원 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네. 그랬군요. 어떤 게 제일 감명 깊으셨어요 오늘? 많이 배우셨잖아요. 팩트에 없는 얘기는 가설을 세우지 말라. 역사에 가설은 없다. 그런데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다 전체적으로. 왜냐 어차피 이게 다 무의미한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끼리 그냥 떠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장강이 아니라 양자강은 없고 장강이다. 동네 중국집 양찌강은 탕수육만 맛있으면 됐지 뭐. 네, 저희끼리 그냥 떠드는 시간 재밌었습니다. 네네. 금지원님도 재밌으셨어요? 네네네. 다행이었네요. 전쟁사에 이제 조금 관심이 가시나요? 아니요. 여전히 안 간다라는 거까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도 사실 익숙했던 작전 이름도 있었지만 이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하는 작전 이름도 있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작전들에 대해서 또 알차게 재미나게 배워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과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